안녕하세요. 항상 보기만 하던 이 채널에 저의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평범하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한 아이를 키우고 있던 엄마였어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요. 남편은 저와 정말 둘도 없는 단짝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서로의 존재는 보석보다 더 소중했지요. 어휴, 세찬이 엄마는 뭐 그렇게 남편을 좋아해요. 아주 꿀 떨어지겠어. 둘이 결혼한 지 10년이 넘지 않았나? 어떻게 그렇게 매일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고 맨날 존댓말 쓰는 거야? 저는 뭐 남편 사랑받으면서 살지요. 남편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이 저를 모질게 굴어도 남편이 제게 준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귀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건가 봐요. 애 친구들 엄마는 저의 말을 듣고 어휴,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부부도 없어요.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금실 좋은 부부야. 응. 우리는 세찬이 엄마가 너무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항상 남편이랑 사이가 좋은지 참. 온 동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살 정도로 사이가 좋은 저희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 좋은 저희 둘의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병원에 다급한 전화를 받고 간 중환자실. 그곳에서 검진을 받은 남편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였어요. 3기에서 말기로 넘어간 지 얼마 안 되었고 대장암은 말기가 되어서야 그 증상이 통증이 점점 올라오는 병이었기에 저는 몰랐던 거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남편 살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돈이야 제가 뭐 머리를 자르던가 물건을 팔던가 해서 마련해 볼 테니까 제발 제 남편이라도 살려주세요. 저요 부모님도 없고 그 흔한 형제 자매도 없이 어려서부터 혼자 자라온 사람이에요. 외로움과 고독감에 매일을 울면서 슬픔에 사무친 저를 구해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고, 제가 어릴 때 못 받았던 공허한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서 제 마음에 사랑이 넘쳐 흐르게 만든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라고요. 나의 구멍 뚫린 장독대에 한없이 정말 넘쳐 흐르고 또 넘쳐 흐르는 사랑을 끊임없이 준 이 사람을 이렇게 일찍 보낼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 제발요. 저는 안 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신랄 같은 희망을 놓지 않고 의사 선생님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아무래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병 진행이 이미 너무나도 빠르고 의학적으로 저희는 이런 상황을 말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치료는 그리 많지 않고 환자분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진통제를 놓아주거나 그런 치료밖에 없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은 사실상 환자의 생명을 몇 달 정도 늘려줄 뿐 그 기간에 겪어야 하는 환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저희도 무어라 말하기가 힘드네요. 사실상 남편의 생존기간은 6개월이 채 안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받은 저는 그날 병원 로비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랐어요. 너무나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들은 엄마 왜 울어요? 엄마 울지 마요. 내가 잘할게요.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제 아들은 자폐아예요. 남들과는 다르게 발달이 늦고 원래 나이보다 몇 살씩 뒤처지는 그런 정신연령을 가졌지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장애아동 엄마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눈물로 지새우는 날이 많았고 엄마들 사이에서 잘 끼기 위해서 평범한 아이 엄마보다 2배로 노력을 해야 했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지요. 그런데 그런 힘든 삶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었거든요. 당신 아이 엄마로 사는 거 힘들지? 항상 밖에서 내가 돈 벌어오느라 아이 육아에 대해서 신경 제대로 못 쓰는데 그거에 대한 미안함이
항상 당신한테 있어. 내가 좀 더 잘해서 당신을 편하게 해줬어야 하는데 늘 미안해 당신. 남편은 저의 손을 잡고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우리 함께 잘 아이 키워보자고, 내가 당신 힘든 거 다 받아주고 그러겠다고 하면서 제가 지칠 때마다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죽고 나서 제가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나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와서 이제야 가정을 꾸리고 남편이랑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이렇게 내가 행복한 거를 반대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도 이제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의 전부인 나의 세상에 남편을 앗아가는 거야, 왜? 소리쳤지만 들려오는 것은 공허한 바람소리와 메아리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시한부 인생 동안 미친 듯이 정말 제 온 마음을 다주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바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기적은 없었고요. 다만 의사가 말한 6개월보다 조금 더 살았지요. 아이는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예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아빠의 죽음 자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순간에 무인도에 동떨어진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애 친구들 엄마들은 아유, 어떻게 세찬이 엄마, 아유, 그렇게 부부 사이 좋고 죽고 못 사는 사이였더니 세찬이 아빠가 갑자기 병으로 떠나서 정말 어쩌면 좋아. 우리도 슬퍼 죽겠어. 그래, 세찬이 엄마, 정말 우리도 슬픈데 세찬이 엄마 마음은 얼마나 까맣게 타겠어. 좋은 곳 갔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세찬이 아빠는 좋은 곳 갔으니까 세찬이 엄마 좌절하지 말고 세찬이 키우는 거에만 집중해. 엄마가 흔들리면 아이는 더 흔들리는 거 알잖아. 제 주변 사람들 모두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 주었어요. 그리고 걱정했지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슬픈 울분을 토해내는 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아유,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몰라. 내가 정말 아유, 장례식은 많이 와봤지만 남편이 죽어서 저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여자는 처음이야. 보는 나도 마음이 아파서 죽겠어 정말로. 아휴, 그 정도로 저의 마음은 불안정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을 보낸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인생은 저 혼자서 살아가야 할 폭풍 같은 파도가 되어버렸어요. 그 파도 위에 튜브 하나 없이 아이 손을 잡고 힘겹게 헤엄치며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기다리는 한 여자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가방끈도 짧고 딱히 배운 것도 없고 쓸 기술도 없었던 경력 단절인 한 여자는 어디로 취업하기도 힘들었어요. 마트나 계산대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제 아이가 자폐아 아이다 보니까 시간을 길게 빼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보험도 없었던 남편은 죽고 난 뒤 나온 보험금도 없었고 정말 살 길이 까마득했어요. 그때 저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게 되었지요. 에휴, 내가 참 새아들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너가 지금 돈도 없고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만 아이를 우리 집에서 키워라. 며느리 너 집 가보니 완전히 집이 곰팡이에 쓸어가지고 애 교육에도 안 좋을 것 같고 기관지 다 망가질 것 같더라. 나도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 키우기에는 내가 있는 곳이 더 좋을 것 같으니 강원도로 내려와. 괜히 뱁새 다리 찢어지듯이 힘들게 서울에 살지 말고 여기 강원도로 내려와서 아이 자연에서 키우고 좀 여유롭게 살아. 사실 저는 어머님과 거의 만난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긴 하셨지만 남편의 새엄마였고 남편의 아버지가 새엄마와 재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그 이후로 아버님과의 자식들과 교류가 거의 끊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꽤나 불편한 관계였고, 더더구나 제 남편이 죽은 상황에서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 시어머님의 댁에 내려가는 것은 정말 큰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신 어머님의 그 마음, 그리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고 더 나은 선택지가 없는 저희 인생.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접고 강원도로 내려갔어요. 세찬이 엄마, 정말로 서울을 떠나서 강원도로 내려가는 거야? 세찬이 엄마,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만 살았잖아. 강원도에 적응하는 거 힘들 텐데 괜찮겠어? 별 수 있겠어. 아이 키우려면 어쩔 수 없고, 나 한 달에 30만 원 월세 내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허덕이고 있잖아. 내려가서 아이 키워야지.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도 아니고. 그래도 서울에 친구들 다 있고 해서 강원도 내려가면 외로울 텐데. 아휴, 알겠어. 가서 힘들면 우리한테 언제든지 전화하고, 우리가 도울 거 있으면 무조건 도울게. 아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 친구 엄마들은 정말 따뜻하게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고, 언제든지 도와주겠다면서 마음을 채워주었어요. 참 고마운 그들이었지요. 그렇게 저는 그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강원도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거의 밭일하는 일꾼 취급을 했습니다. 아침에 새벽 5시에 깨워서 아유, 빨리 일어나라. 군뱅이도 아니고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뒹굴거리고 있으면 땅에서 돈이라도 나오니? 너는 남편이 죽었고 아이가 딸려 있으면 정신 바짝 차려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소리를 쳤지요. 처음에야 당연히 어머님 하는 말이 맞는 말이라서 저도 수긍을 하고 일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머님의 막말 강도는 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상처받은 적도 허다했어요. 한 번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냉장고 옆에 가서 훌쩍이고 있으니 어머님이 제 모습을 보고 아이고, 아주 청승 많네. 며느리 너 혼자 드라마 찍니? 그런다고 세상 사람들이 너 힘든 거 알아줘? 절대 안 알아줘. 정신 차리고 눈물 그만 흘려. 나는 아주 마음 약하게 눈물 흘리는 모습 보면 꼴배기가 싫어. 눈물 수도꼭지 틀어서 울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너는 아주 덩치는 산짐승도 때려잡아서 구워먹게 생겼구나. 약해서 쓰겠어? 응? 빨리 일어나. 도토리 먹는 멧돼지라고 부르기 전에. 이런 식으로 매번 힘들어하는 저에게 쓰디쓴 말을 하시면서 밭으로 불러냈어요. 어머님의 밭은 큰 편은 아니었지만 작물들이 많아서 손갈 일이 정말로 많았거든요. 그리고 작은 자투리밭에는 고추를 쫙 심어놔서 제가 그걸 다 따고 일일이 말리고 손갈 일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한여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쪄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나무 밑에서 쉬려고 하니까 그걸 또 어떻게 보신 건지 어머님이 너 나무 밑에서 쉬려고 했지? 아이고, 내가 미쳐. 빨리 일 안 해? 너랑 네 아들이 우리 집에서 얹혀 살면 밥값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돈이 많아서 너희를 강원도로 부른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염치가 있으면 내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니까 일이라도 잘하라고. 아주 산짐승 같은 애가, 아휴, 옆집 한청 슈퍼 아줌마 며느리, 말라깽이 그 한청 아줌마 며느리보다 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속이 터져 안 터져? 생긴 거라도 호리호리하게 생기면 말을 안 하는데, 에휴. 어머님은 또 저에게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상처받았지요. 어머님이 정말 가난하신 것은 맞아요. 10년도 더 넘은 닮고 닮은 난색의 양말을 바늘로 꿰어서 계속 신고 다니시고, 집도 정말 거의 쓰러져가는 시골에 박혀있는 초가집 같은 곳에서 사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은 본인이 며느리랑 손주를 받아줬으니까 그만큼 값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저도 얹혀 사는 입장에서 할 말이 없으니 거의 악덕 주인한테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처럼 쉴 틈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일을 해야 했어요.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는 결국 어머님이 하도 타박을 해서 그늘에서 쉬지도 못하고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다가 쓰러졌습니다. 일사병이었던 거였어요. 너무 어지러워. 이러다가 쓰러지겠어. 밥 한 숟갈도 못 먹고 이게 뭐야. 미칠 것 같아. 어머님은 내가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밥도 제대로 안 주시고, 이거는 정말 해도 너무해. 노동 착취야. 남편이 너무 보고 싶다. 남편. 픽 쓰러진 저는 쓰러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얼음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차가워. 저는 일사병에 쓰러지자마자 바로 깨어나게 된 것이었지요. 알고 보니 어머님은 옆밭에서 제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제가 쓰러지자마자 집에서 얼음물을 가져와서 제 얼굴에 뿌려서 저를 깨운 겁니다. 에휴, 정말 등치만 크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쓰러지긴 하고 이게 뭐 하는 거니? 일사병으로 병원 가면 약도 없고 쉬기만 하니까 너는 내가 아주 얼음물 뿌려서 제대로 치료해줬다. 응?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꼼수 부리지 말고. 역시나 어머님은 봐주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10년을 어머니 밑에서 살았어요. 제대로 옷도 못 사입고 진짜 일은 일대로 하고 끝까지 가난하게 살았지요. 다만 우리 아이가 세찬이가 강원도에서 학교 다니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자연을 정말 사랑해서 저는 서울에 갈 수도 없었지요. 항상 어머님이 일을 시키고 저를 구박할 때마다 정말 서울에 가서 그냥 고시원에서 아이랑 단둘이 사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가난하게 살더라도 길거리에 나앉게 되더라도 마음 편하게 그냥 아들이랑 단둘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아들, 우리 서울 갈까? 할머니 무섭지 않아? 싫어. 서울 가면 나 뒷산에서 어디 따먹지도 못하고 진달래 뜯어서 꿀 빨지도 못하잖아. 싫어. 싫단 말이야. 아이는 서울이라는 말만 나와도 자지러지듯이 울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어쩔 수 없네,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아이가 강원도가 좋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강원도에 내려온 이후로 친구도 못 만나고 정말 타지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거든요. 사람도 못 만나고 맨날 보는 얼굴이 시어머니니 저의 속도 말이 아닌 거죠. 그렇게 꼬박 10년을 일하니까 아이도 어느 정도 엄마의 소원을 알기라도 한 것인지 자폐하긴 하지만 자기 앞가림은 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 사업 일자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게 되었어요. 하지만 자폐다 보니까 평생 엄마의 품,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도 여전히 마음을 편하게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갑자기 집안에서 쓰러지신 겁니다. 황급하게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다는 판정을 받은 거였죠. 저는 정말로 심장을 쿵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면 돈이 덩어리로 들까봐 무서워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신 거였어요. 아니 어머님, 그렇게 아프시면 저한테 말을 해서 병원에 같이 가서 검진을 받지. 참다가 병이 더 커졌잖아요. 의사쌤이 그러던데 이 정도 진행 단계면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참은 거냐고 묻더라고요. 아무리 저희가 돈이 없더라도 그래도 요즘 의료 잘 되어 있어서 어떻게든 치료는 받을 수 있는데 치료비는 제 명의로 빚내서 뭐 채우던가 하면 되고. 어머님. 됐다. 그 이야기는 그만해라. 우리가 뭐 돈이 있어야지. 다 늙은 할머니인 내가 몇 날 며칠 더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대면서 며느리 손주 쓸 돈 쓰기 싫었다.
어차피 1년 더 사나 1년 일찍 가나 이제 인생에 미련이 없는 나로서는 뭐 다 필요 없다. 그냥 병원에 입원도 안 할 거고 이대로 아프다가 갈 거야. 나는 밭이 좋아. 자연에서 죽고 싶다. 이렇게 콘크리트로 딱딱하게 지어진 건물 안에서 내 마지막 생명의 불씨는 끄기는 싫다. 어머님은 고집을 부리셨어요. 입원 안 하겠다고. 암 환자인 게 뭐 어떠냐고. 어차피 나는 죽을 운명이고 고작 며칠 더 살겠다고 돈덩어리 들어가는 일 하기 싫다고 하면서요. 저와 의사는 어머님을 말리면서 제발 입원하자고 했지만 그 고집을 절대로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사는 어머님에게 진통을 가라앉힐 수 있는 마약성 약 10수알을 하루에 처방해 주었고 약 수백 개의 약봉지를 들고 저와 어머님은 쓸쓸하게 시골집으로 돌아왔어요. 더운 날이었지만 한기가 도는 듯한 집안의 분위기는 저와 어머님을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암 판정을 받고서도 저에게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프지 너가 아프니? 며느리 너 핑계대지 말고 오늘 일 안 할 생각 말고 빨리 밭에 가서 물 주고 저기 잡초 많이 났던데 그거 뽑아라. 복수박 키워가지고 세찬이 줘야 하는데 잡초 나고 그러면 제대로 수박이 연글지가 않아. 빨리 꾸무적대지 말고 무거운 방댕이 들어서 밭에 나가. 아픈 와중에도 어머님은 대장부처럼 저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금세 저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 어머님을 보니 아까 병원에서 들었던 측은지심과 동정심은 사라지고 어머님 정말 지독하다. 어떻게 이런 날에도 내게 일을 하라고 하시냐. 저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솔직히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밭일을 했습니다. 강원도에 내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마르고 손도 주름 하나 없었던 제가 강원도에 내려와서 피부는 새까맣게 타버리고 손도 소뚜껑처럼 변해버리니 약간은 서글펐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밭에 있는 작물들이 새빨갛게 연글었을 때 어머님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졌고 결국 다시 입원하게 된 어머님은 일주일 정도를 병원에서 지내셨어요. 그때 세찬이에게는 따뜻하게 할머니가 먼저 떠나니까 우리 세찬이 슬퍼하지 말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라 말씀하시고 저에게는 여전히 독불장군처럼 내가 죽고 나면 꼭 놀지 말고 밭을 갈아라. 그리고 저기 바닷가 앞에 영천이네 상가 쪽으로 가다 보면 작은 밭이 있어. 그게 놀고 있는 밭인데 꼭 그 밭을 손쟁기로 다 뒤엎어버려야 해. 내가 죽고 나서든 꼭 그렇게 하거라. 꼭 2번이고 3번이고 너 손으로 밭을 엎어라. 응? 어머님은 죽기 전까지도 저에게 일을 시키셨습니다. 신물이 나더라고요.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종을 앞둔 어머니 앞에서 짜증을 부리는 것은 싫었고 저는 눈을 질끈 감으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이제는 일 생각하지 마시고 먼 곳에 가서 아드님도 만나고 편하게 쉬세요. 어머님은 그렇게 그날 유언을 말씀하시고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토록 미웠던 어머님이었지만 막상 제 곁을 떠나니 공허하긴 하더라고요. 텅 빈 강원도 초가집에 남은 저는 우울증이 도졌습니다. 뭔가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제 뒤를 돌아볼 여유가 생기니까 제 자신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 측은지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저에게 일을 시켰던 어머님이 믿기도 했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저는 밭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겨웠어요. 그리고는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잊고 있었던 우울증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온 거였지요.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우울할 틈이 없었는데 그렇게 저는 무기력하게 어머님이 유언으로 하신 밭 갈라는 말도 안 듣고 세찬이만 돌보면서 겨우 풀칠할 정도로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도중 구청에서 통지서가 온 겁니다. 노는 밭을 가만히 냅두면 뭐 벌금을 매긴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토지,
농사 짓는 토지로 등록된 땅이 몇 년간 놀고 있으면 그게 벌금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라도 한 그루 심어야 한다는 거였지요. 저는 벌금을 내기도 싫었고 벌금을 낼 돈도 없었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며 벌금은 절대 못 내지. 바로 쟁기를 들고 어머님이 말씀하신 바닷가와 상가 사이에 있는 그 문제의 밭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밭이었어요. 그 위에는 동네 사람들이 두고 간 쓰레기들 몇 개와 잡동사니들이 있었지요.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 물건을 거기에 둔 거였어요. 저는 힘을 써서 밭 위에 있는 그 물건들을 싹 치웠습니다. 물건을 치우니 제법 볼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손챙기를 가져와서 싹 밭을 갈았어요. 아니 어머님은 이 밭을 왜 3번이나 갈라고 하시는 거야? 하면서 투덜대며 다시 밭을 2번 갈았습니다. 안에 있던 촉촉한 흙이 겉으로 나오면서 양분이 풍족한 밭의 모습을 띠게 되었고 저는 밭에 골을 만들기 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밭을 갈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하고야 만 것입니다. 드르륵 밭을 가는데 밑에 쪽 땅에서 작은 함 2-3개가 쟁기에 걸리는 거였어요. 저는 이게 뭐야? 뭔 쓰레기도 아니고 누가 이런 거를 밭에다 묻어둔 거야? 하면서 작은 호미를 들고 그 파묻혀 있는 쟁기를 살살살 파냈습니다. 꽤나 큰 함이었고 그걸 힘을 써서 3개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뚜껑을 열어 그 안을 봤는데 그 안에는 예단으로 해온 것 같은 각종 귀걸이야 반지, 팔찌, 금부치들이 있었던 겁니다. 딱 봐도 몇천만 원은 우습게 나가 보이는 귀한 것들이었어요. 너무나도 놀란 저는 아니 이게 뭐야? 뭐 어디 마늘밭에 숨겨진 그런 도박돈 이런 거야? 설마 아니겠지. 세상에. 저는 나머지 함들을 다 파서 뚜껑을 열었고 그 함 안에는 돈뭉치들과 다양한 돈이 될 만한 귀금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함에서 발견된 편지 한 장. 그걸 열어본 순간 저는 오열하고 말았지요. 바로 그 함은 어머님이 남겨질 저와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 평생 모아온 것들을 숨겨놓은 거였어요. 워낙에 옛날 사람이었던 어머님은 이제 은행이 망해서 사람들이 돈 날린 것도 다 보니까 돈만 생기면 금을 샀던 거였지요. 편지 속에는 며느리, 우리 며느리, 내가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의 새엄마가 되고 나서 네 시부가 죽고 그래서 아들을 본 세월이 얼마 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 남겨질 너랑 세찬이가 너무 눈에 밟히더구나. 우울해하고 매일 죽고 싶어하는 너를 보니 내 어릴 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나는 나중에 내가 죽어서 정말 다시 한번 더 혼자가 될 며느리 너를 위해서 오히려 더 모진 말을 하고 일을 시킨 것 같다. 일을 하고 몸을 움직여야지 다른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너를 만든 것 같다. 서운하고 울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내가 미운 날도 많았겠지. 하지만 너에게 했던 행동 뒤에 시모의 참뜻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네. 일사병에 걸려서 쓰러진 때 너가 힘들다고 냉장고 옆에서 울었던 때 그때 모진 말을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한 나의 말들까지 나는 다 기억한다. 어찌 내가 그걸 잊을 수 있겠니? 너에게 그런 말을 하고도 미안해서 밤마다 매번 울었단다. 하지만 며느리 너가 강해지길 원하는 마음뿐이었어. 저는 어머님이 삐뚤빼뚤 힘겹게 적어내려간 글씨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저 저는 어머님이 제가 꼴보기 싫어서 돈만 앗아가는 식충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모진 말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다 저를 위해서 제가 세상에서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군요. 앞으로 남겨질 세찬이와 너를 위해서 내가 돈을 아끼고 아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작게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놓았단다. 며느리 너도 참 어린 나이에 강원도에 내려와서 이쁜 옷도 입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을 텐데 돈 없는 시무랑 사느라 고생 많았어. 정말 많았다. 아이 키우느라, 그것도 아픈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남몰래 속이 썩었던 적이 많았겠니. 다 이해한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알고 보니 어머님은 저와 세찬이에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어서 병원도 아픈데 꾹 참고 안 간 거고 돈이 생길 때마다 그 밭에 가서 함을 열어 조금씩 채워두셨던 거였어요. 돈을요. 저는 그걸 안 순간 너무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였지. 어머님 마음도 모르고 정말 어머님 유언도 안 듣고 몇 년이 지나서야 밭을 파서 이 편지가 다 썩게 만든 나는 너무 한심해. 펑펑 우니 그 근처를 지나고 있었던 마을 한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아이고 그 할머니가 원래는 되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야. 어쩐지 맨날 그 밭에 와서 뭔가를 파더니 아유 그 할매가 말하는 것은 딱딱해도 속정이 깊어. 어떤 할매가 1년도 같이 안 산 재혼남의 아들을 배다른 아들의 며느리와 손주를 이렇게 챙기겠어. 그 할매는 좋은 곳에 갔을 거다. 며느리인 그쪽도 이제는 마음 추스르고 아들 위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응? 그게 할매를 위하는 길이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추스르고 어머님이 남겨주신 그 보물들을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님이 왜 그렇게 저를 일하게 만들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일이라도 해야지 저의 공허한 마음에 다른 생각이 안 들 수 있었던 거였지요. 그걸 몰랐던 저는 어머님에게 투덜대기만 했던 거고요. 지나고 나보니 왜 이렇게 한심한 것인지 진짜 후회되었습니다. 세찬이에게 저는 말했지요. 세찬아, 할머니는 정말로 훌륭한 분이야. 할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는 할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살자. 응?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찬이는 알겠어요 엄마 하고 크게 소리 질렀지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세찬이는 월급을 받아서 할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시루떡을 사와서 같이 할머니 납골당 가서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엄마가 감동받는 행동만 하는지. 어느새 훌쩍 커버린 세찬이의 깊은 마음씨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정말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남겨주신 그 보물들에 의지해서 조금씩 사는 데 보탰네요. 그리고 자폐아였던 세찬이는 꾸준한 치료 끝에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에서 마련해준 일자리에서 평생을 기약한 여자친구를 만나 지금 둘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둘은 이제 다음 달이면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네요. 세찬이를 평생 책임져야 할 생각이었던 저는 세찬이가 이제는 저에게서 독립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로 어색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 무엇보다 뿌듯하네요. 세찬이의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에 많은 생각이 들어서 생각 정리를 할 겸사겸사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저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우리 모두는 항상 가슴속에 상처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유일무이하게 만들어주고 남들과 비교도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저에게 상처는 사람을 잃는 거였고, 이제는 그 상처를 통해서 저를 바라보고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인지하게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제 사랑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는 것 같네요. 저요, 요즘 사는 게 참 재밌습니다. 별거 없어도 돈이 많지 않아도 그냥 별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라도 이렇게 보내는 일상들이 저에게는 참으로 기쁜 나날들이네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든 듯 합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일 하나하나에 갈대처럼 휘둘리고 아파했는데 어떤 것이 나를 흔들어도 머리카락 한 올 안 흔들리면서 굳건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엄마라서 그게 가능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세찬이 엄마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장애 아동들의 마음의 엄마이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하루이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당차게 앞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긴긴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항상 행복하자고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